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시고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회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본회의 임시국회 소집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서 민주당이 오늘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했는데 통합당이 불참한다 하더라도 강행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먼저 민주당 그리고 통합당 원내대표의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 양 포장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법대로를 내세우면서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독재 정권이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독재 정권이 없습니다. 심지어 히틀러의 나치 정권까지도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그런 독재를 해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 차례를 듣고 오셨는데요. 뜯어보면 하나하나 틀린 말은 없습니다. 법대로 하자라는 얘기, 나치주의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 다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여야가 서로의 얘기만 하면서 그러니까 접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민주당은 강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나 요건은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인원이 그쵸. 충족이 되기 때문에 네. 그대로 밀어붙일까요?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전방위 압박을 하겠다 이 상태인 것 같고요. 네. 이 전방위 압박이 먹히길 바라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밀어붙이겠다 이것까지 간 건 아닌 것 같고요. 미래통합당이 좀 협상에 좀 나서주고 약간 양보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발목 잡기로 또 21대 국회가 흐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민주당도 좀 문제는 있어요. 그 주장하는 바는 맞지만 이게 원타임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네. 만약에 다수당이 모든 거를 다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이거 룰로 게임의 법칙으로 정형화시켜야죠. 네. 그러니까 김태년 지금 원내대표가 만약에 이게 정도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을 때도 되게끔 국회법을 개정해 주겠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하고는 전혀 정반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 본인이 원내 수석 부대표의 협상 일선에 있을 때는 네.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했었어요, 그대로.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게 독재다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장할 거는 전 이런 것 같아요. 협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냐. 그럼 안 된다면 당신 말대로 따라가려면 이거를 법제화, 제도화 해가지고 이게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미래에도 똑같이 이렇게 가게 해달라. 이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예. 장 소장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 정말 옳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냥 과거처럼 흥정하고 협상하고 이래가지고 나눠먹게 하고 별로 안 좋은 모습 같더라고요. 총선 민심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은 책임 정치 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과거처럼 예결위원장 가져가고 법사위원장 가져가면 지금 180석을 넘게 얻은 이 집권 세력을 견제할 수 있습니까? 견제할 수 없습니다. 상임위 내에서 표결을 해도 다 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갖겠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중진 의원들을 좀 자리 보장을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론조사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18개 상임위 얻어도 괜찮은지 국민의 뜻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국민의 대다수가 그래 다 가져 라고 하면 밀어붙이게 할 거고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요. 예. 그렇게 안 나오면은 그래도 야당을 좀 배려해주는 모습은 취할 건데 기본적으로 그냥 다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는 게 맞다. 네. 네. 예. 그게 책임 정치에 부합하죠. 총선 민심에도 부합하고. 그냥
좀 색다른 의견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의외의 답변을 해주셔갖고. 네. 지금 색다른 의견이라기보다 예. 그게 그 기본적으로 그게 원칙이긴 해요. 그럼 근데 이걸 아예 정착을 그렇죠. 시켜야 정착시킬 수 있는 한다라고 보시는 방법을 겁니까? 찾아야 되는 예. 거지.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금 이 주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음에도 원내대표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럼 이걸 제도화시키지 않으면 보장해 줄 수가 없는 아니 근데 거예요. 이거 뭐 국회법으로 제도 안 해도 돼요. 이미 상임위원장은 국회에서 표결로 선출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대로 하면 되죠. 여야가 각자 상임위원장을 뭐 본인들이 시킬 사람들을 그냥 표결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13대부터 관행대로는 뭐 의석수 따라서 배분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예. 근데 우리 김상현 평론가님 말씀처럼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발언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옛날 발언들 찾아보니까 양쪽 당 다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예. 정말 국민 여러분께 발언을 소개시켜 드리기조차 민망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봐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 가져가고 싶지만 그런 주장을 하기에는 지금 말씀 중에 뭐 박가영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관행이란 부분들 때문에 혹시 뭐 너무 민주당- 욕심을 부린다 이런 얘기를 또 들을 수도 있지 민주당 않겠습니까? 입장에서는요 다 가져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법사위가 핵심일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가져가면 하나만 삐끗해도 그 비난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분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부가 왜 굳이 야당을 굳이 끌어들여 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줄 걸 주면서 네. 예산안을 통과시키냐면요. 그 예산안이 집행됐을 때에 성과가 안 좋으면 그 비난을 만약에 성과가 안 좋으면 본인들이 다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야당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를 분산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당 입장에서 이거 다 가져와 봐야 예. 좋을 게 없어요, 사실은. 핵심은 제가 볼 때는 법사위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사위가 그동안에 이거를 그 뒷다리 잡기 상임위로 사실상 존재해 왔잖아요. 네. 그거로 너무 어려운 그리고 너무 정쟁이 심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이게 핵심일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장 소장께서는 지금 뭐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전부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통합당에서는 어쨌든 제 생각에는 7석 정도는 가져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세우는 방어 전략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히틀러 나치 정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궁색하죠. 과거에 자기가 했던 발언을 되돌이켜 보라니까요. 너무 궁색한 부분이고요. 상임위원장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상임위원장 시켜야 돼요. 지금까지 상임위원장이요. 중진 의원들끼리 해가지고 자, 그냥 당신은 법사위원장하고 당신은 뭐 국토교통위원장하고 교육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 갑자기 교육위원장 시켜놓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하고 싶은 분들 국회법대로 다 출마하세요. 출마해서 국회에서 표결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시원시원합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직전에부터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논란의 주인공 윤미향 의원 어제 처음으로 국회 출근했는데 그 의원회관 본인 사무실에 계속 있는 장면들이 문틈 사이로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의원들의 뭐 위로 방문, 격려와 방문도 있었다고 하고 SNS에 뭐 성실하게 의무 다하고 있다 이런 글도 올렸다고 하네요. 여전히 그래도 의원총회도 나오지 않고 있고 활발한 그런 활동을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인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자기에게 쏠리는 시선에 대해서 그럴 텐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일부 극우 세력과 야당이 좀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고 뭐 너무 과도한 공격을 하고 이런 게 있지만 네. 그걸로 전선 치는 걸로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왜? 할머니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요. 그렇잖아요. 피해자가 있는데 옆에서 도운 사람이 피해자의 마음을 내가 더 잘 알아. 예. 내가 더 잘 알고 이걸 내가 더 잘 해결할 수 있어. 이걸 국민 어느 누가 이해를 해주겠습니까? 네. 그거는 아무도 이해를 못한다고 전 보는데 그 피해자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고 그 피해자분들이 지금 본인들의 주장을 꺾거나 중간에 그 걷어들일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요 국민 정서상으로도 너무너무 지금 민주당한테는 악재고요. 어느 정도
그 회계부정 문제 이런 걸 빨리 본인이 털어버린 상황 속에서 할머니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여기에다 만약에 회계부정 문제까지 국민 정서 플러스 그 위법 불법적인 것까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당의 그 악재로 굉장히 큰 악재로 지금 산불처럼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쉽게 끝날 문제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해찬 대표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도 관련돼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는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이해찬 대표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미향 의원의 얘기가 부족하다라는 여론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저렇게 의원회관 사무실에 지금 당분간은 언론들 취재인이 그렇게 북적북적 제 경험상 그럴 것 같은데 저 상황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의총 활동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 거예요. 봐보세요. 의총장 참석 못 하잖아요. 의총장 가면요. 모든 플래시랑 기자들이 다 윤미향 의원만 집중할 거예요. 사진 찍고. 의총장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본인들 그거 느낄 겁니다. 저는 윤미향 의원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솔직히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분들의 삶을 대변해주고. 그런데 왜 할머니들이 너는 사퇴해라. 너는 양심이 없다. 우리는 너한테 속았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어제도 얘기했죠. 태평양 전쟁 유족 희생자분들. 그분들이 더 심한 말 했어요. 정의연은 각종 비리 시궁창이다. 윤미향은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걸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좀 사이가 나쁘더라도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됐으면 그래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윤미향 국회의원 돼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줘. 옛날에도 우리를 위해서 많이 고생했어. 이렇게 덕담하는 게 네. 정말 맞잖아요. 기본이 맞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으면 사퇴해라, 시궁창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겠습니까? 이런 거를 좀 되돌아봐라. 예. 나는 횡령하지 않았다, 부정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반발만 하지 말고 할머니들의 마음을 좀 제대로 읽어라. 그게 바로 국민의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하지만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윤미향 의원의 입장은 확실히 선 것 같은 게 지금 SNS만 봐도 정치인 윤미향으로서 SNS도 개설을 해서 본인의 뭔가 입장이라든지 해명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건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거나 뭔가 본인의 입장 같은 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돈 문제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그 자료도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도 돈 문제만큼은 웬만한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입증을 해야 되고 세무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의혹을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해명을 하려면 공인답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해명을 해야지 주장을 가지고 해명을 하면 그건 뭐예요? 억누르는 것뿐이 안 되는 거죠. 예. 내가 지금 권한과 이런 걸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날 비난한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그냥 내 주장하면 돼. 이렇게 억누르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국민의 수준이 그걸 받아들일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 우리 국민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거 혼자서 정치를 하겠다? 그게 무슨 정치인입니까?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거지 물 밑에 떠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에 지금 윤미향 의원의 상태는요. 식물 의원이에요. 식물 의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 할머니들이 있어서 그 자리까지 오신 거고요. 할머니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앞으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예. 근데 할머니들이 저렇게 하시면 그거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겁니다. 네. 네, 이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이제 의원이 됐고 네. 또 전 의원이 된 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금태섭 전 의원은 이제 의원직에서는 물러났는데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금태섭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의결을 했습니다. 지난해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투표가 징계 사유가 된 건데 이와 관련해서 조응천 의원이 입장을 냈거든요. 관련한 내용 들어보시죠.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을 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거는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금태섭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서 낙천하는 네. 그런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가 있을까요? 그 이상 어떻게
그걸 벌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금태섭 전 의원이 경고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 조홍천 의원은 비판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미 정치적 심판을 받았는데 또 징계를 한 거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그게 상식적인 판단인데 저는 이번 윤리위의 경고가 금태섭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고 봐요. 네. 이것은요. 지금 당에 있는 초선 의원들, 특히 초선 의원들에게 향한 경고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 2년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와대와 입장을 같이 해가지고 뒷받침 잘해야 된다. 다른 목소리 내지 말아라. 이런 경고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거 어찌 보면 사소한 문제긴 하지만 이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지금 잘못을 했다고 보여져요. 민주주의의 논의하고 절차적인 정당성 이런 것들이 발현이 안 되는 곳이 군대 조직이에요. 적과 싸워야 되는데 총 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한테 총을 쏩니까? 이런 식으로 민주적인 토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당은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정당은요. 민주주의를 발현시킬 수 있는 수단과 도구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른 목소리를 했다라고 1차, 2차 보복을 해요? 이러면은요. 이 민주당은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정당이 돼버렸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사소해 보이지만 당내 민주주의, 당내 다른 목소리를 묵살하고 그것을 막 목조르는 이런 행위 자체가 이거는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대표적인 중앙당의 폐해로 그동안 정치학자들이나 정치계에서 끊임없이 지적돼 왔던 것이죠. 의원들을 중앙당의 어떤 거수기 내지는 뭐라고 할까요? 통법 의원들 이걸로 만드는 것인데 이거는 좀 당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기 목소리 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러면 이렇게 가면요 검찰 개혁보다 정치 개혁 목소리가 더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그동안 우리가 가장 정치 분야의 가장 큰 문제가 중앙당의 폐해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법이 누더기가 됐고 난도질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왜? 비례가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한 의원들이에요. 근데 비례 의원들을 뽑을 때 민주적인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되고 중앙당의 폐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민주적인 절차로 그 비례 명단을 구성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거 하나도 안 지켰거든요. 사실상 불법까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사실상의 위법적인 명단을 다 제출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거를 당이 지역구 의원들에게까지 경고를 해서 줄을 세우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가 정치계, 학계에서 얘기했던 정치개혁에 불을 질러주는 예.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번 다시 좀 별것도 아닌 건데 이거. 그리고 조홍천 의원이 한 글자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잘 얘기를 하셨어요. 네.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하는 거는 맞지 않다. 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당에 저는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좀 재고해달라 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21대 국회 좀 달라진 국회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다른 주제인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통합당과 비교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아직까지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된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정세균 총리도 하마평에 올라 있고요.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다 호남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벌써부터 무슨 호남 대망론, 호남 대세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 좀 실제 대세, 대망이 될 건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찌 보면은요, 민주당의 비극의 시발점은 전 이거라고 봐요. 호남 대망론. 왜냐면요, 자, 우리 당 지지율이 너무 높다. 그리고 통합당 지금 사람이 없다. 우리 쪽 사람 누구나 출마해도 당선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서로 내부에서 엄청나게 총질하고 싸울 겁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대통령 후보 되면은 대통령이 되니까요. 그러한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호남 대망론이 여태까지 왜 안 나왔냐면요. 호남에서 90%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수도권에서 박빙으로 가면 무조건 우리가 영남에서
30% 이상 지지율만 나오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다라는 표 계산 때문이었어요. 근데 호남 후보가 나오면 과연 영남에서 40%에 가까운 득표를 할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남 후보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한 건데 예.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요. 지난 4.13 총선 때 영남에서 출마한 대부분의 민주당 후보들이요. 40% 가까이 혹은 넘었어요. 득표를 했죠. 네. 네. 그러면은요. 누가 나가도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 당선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민주당의 비극의 씨앗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김상현 평론가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예. 너무 정치를 이렇게 단정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국민의 그 수준이 그거보다 훨씬 높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호남 필패론은요, 지역주의에 기반한 거예요. 이런 얘기 자꾸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호남 예. 필패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영남 전략적 선택론, 뭐 영남 필승론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 호남이 영남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뭐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예, 얘기들인데 이런 얘기 안 나와야 되고요.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이제 후진 정치라는 것입니다. 그 후보를 봐야죠. 그 네. 후보를 보고 그 후보의 정책을 보고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저는 믿음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로 나오기 전에 어느 누구도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로 나올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어요. 근데 모 기자분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다음 시대 정신이 뭘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경제래요. 예. 그러면서 이명박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걸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시대 정신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인물도 지역도 시대 정신을 넘을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얘기인데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늘 국회에서 의원총회 열고 의원총회에서 참석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어떤 발언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소 과거와 같은 가치관에서 조금 떨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너무 거지 마시고 다들 협력을 해서 이 당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 다음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소위 체제를 갖출 수 있는데 많은 협력을 갖다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일종의 상견례 자리였는데 김종인 위원장 발언 중에서 들으셨지만 다소 불만스럽더라도 너무 시비 걸지 말고 협력해달라. 이게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 워낙 산전수전을 겪은 네. 상황이었고 당내에서 이른바 스스로 좀 힘을 키워보자. 자강론이란 것이 비대위 출범을 반대했기 때문에 분명히 당내에 그런 반대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반 하에 저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고개 숙이고 다독이는 모습을 취한 것은 정말 잘하셨어요. 만약 저기서 당신들 내 말 따라 무조건 입 다물어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아마 제대로 된 지도력과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저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우 총장의 다른 반대 의견이라든지 여태까지 반대 의견을 얘기했던 분들이 참석을 안 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힘을 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념에 얽매이지 않겠다. 그리고 경제 비대위를 구성을 하겠다. 이런 것은 처음에 컨셉은 참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의원들이 얼마나 협조하느냐 그것이 달려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저렇게 다독이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모습 취하는 것은 정말 경륜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네. 하나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오로지 이제 김종인의 판단과 말과 행동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저분이 판단과 말과 행동을 잘못하면 저분은 아유, 나 이제 비대위 안 할래 하면서 손 털고 그냥 나가면 되지만 미래통합당이나 그 속에 속해져 있는 의원들은요, 완전히 이제 망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적절하게 좋은 말로 좀 견제도 하고 좀 충고도 하고 이러한 그룹들이 지금 안 보여요. 지금 보세요. 비대위원 회의 때 지금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경륜이 있으신 만큼 좀 이러한 부분도 잘 처리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통합당 비대위 관련 얘기는 잠시 뒤에 성일종 비대위원이랑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예정인데 그에 앞서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그 보수가 아닌 진취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앞으로 통합당의 밑그림을 좀 제시하는 거기에 방점을 찍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진취인데 왜 행동은 후퇴죠? 구태고? 저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비대위에서 말을 하지 말라? 그게 어떻게 다독이는 겁니까? 시비 걸지 말고 협력해달라? 아, 이게 어떻게 다독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말도 안 되고요. 이거는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명분을 줬어요. 근데 그거를 악용하는 거예요. 네. 절대적인 권력은요,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초기에 몇 개의 이슈, 국민으로부터 명분을 부여받은 몇 개의 이슈를 가지고 전체를 다 휘어잡으려는 이 의도, 굉장히 나쁜 의도고요. 국민들이 준 그 명분 있는 이슈들은요,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반발 못 합니다. 어떻게 반발을 하겠어요? 그거는 죽자고 하는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이슈 선점은 잘 하시잖아요. 뭐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예. 그 자신 있게 다 얘기해봐. 그래 토론하면서 가자. 그래도 이게 맞잖아 국민들한테. 네. 이래도 지금 상황에는 충분히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김상일 평론가에게 반박 안 하려고 했는데 예. 짧게만 좀 반박할게요. 좀 옳은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저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 입 다물라고 한 이해찬 대표에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하면 개인적으로 경제민주화 이슈 떠오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정부가 이번에 뭐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경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협조할 게 있고 타당하면은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뭐 나름대로 지금 국회에서는 또 원구성 문제로 복잡하기도 한 상황이고 이 문제 또 김종인 비대위가 어떻게 뭐 풀어 나갈지도 고민이 될 것 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통합당에서는요 상임위원장 자리 몇 개 이렇게 차지하려고 고집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랑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잘 좀 협의해서 자 여당 하는 거 네. 제대로 협조해줘라. 예. 경제 살리겠다는데 코로나19 극복하겠다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건 도와줘야죠. 야당은 비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네. 발목 잡으면 안 된다. 그런 모습을 국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번에 협조해 줄 건 협조해줘라.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인 대표가 상당한 강점이 있는 거죠. 네. 본인이 그게 자신감이 우러나는 단어가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이거를 그 비판을 해주겠다. 그 조목조목 그 심사를 해주겠다. 예. 뭐 이 얘기거든요. 이 네. 얘기가.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성과를 내고 전문성과 능력 있는 당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 제가 볼 때는 기회는 와요. 예. 근데 이제 앞에 태도의 문제는 좀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하나하나 읽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말씀이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